새벽 5시에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밤새 보채는 아이 등을 토닥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수건을 얹었고 배앓이를 하면 배를 문질러 재웠습니다. 7년 2555일 첫째 민준이가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 둘째 서연이가 젖을 뗄 때까지 그렇게 두 손주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막내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며느리가 제 앞에 팸플릿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행복한 노후 실버타운. 어머니, 이제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여기 시설 좋대요. 제가 알아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년을 바쳤는데 이게 저한테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박순덕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습니다. 19에 시집와서 50살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61 되던 해에 먼저 갔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더군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덩그러니 혼자였습니다. 논밭은 있었지만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울 올라와. 우리랑 살자. 아들은 제 하나뿐인 자식이었습니다. 대학 보내려고 고추대 팔고 소 팔고 서울에서 직장 잡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같은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처신사 때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아들 잘 만났다 싶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건 남편 일주기가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논밭은 동네 아는 분한테 맡겼습니다. 아들네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습니다. 32평, 시골 사람 눈에는 넓어 보였습니다. 그때 첫째 민준이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그렇게 저의 손주 돌봄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기 젖병 소독하고 이유식 준비하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출근하면 하루 종일 민준이랑 둘이었습니다. 밤에 깨면 제가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해할까봐,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까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둘째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다시 처음부터였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우는 아이 달래고 민준이는 4살이 됐는데 동생한테 질투를 했습니다. 할머니, 동생 싫어. 그러면 민준이 없고 아파트 단지를 돌았습니다. 서연이는 캐리어에 눕혀서 끌고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짐이 될까봐. 저녁이 되면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피로가 풀렸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외식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갈비탕집에 가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 복 많으시네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서연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 게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애들한테 과자 좀 그만 주세요. 살쪄요. 어머니, 그 반찬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애들이 안 먹어요. 어머니, 청소할 때 먼지 좀 신경 써주세요. 잔소리 같았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다 저런가 보다. 내가 구식인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무슨 냄새예요? 된장 끓이셨어요? 응, 아들이 된장찌개 좋아해서. 아휴, 집에 냄새 배요. 다음부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된장찌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음식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기를 시켰습니다. 며칠 후에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고향 친구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래, 순떡아. 서울살이 어때? 좋지. 손주들 이쁘고.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오더니 눈치를 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말하더군요. 어머니, 통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애들 공부해야 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묘했습니다. 내 집인데. 아니, 아들네 집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안기면 다 잊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저한테 한글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이건 사랑이야. 사랑이 뭐야? 할머니가 민준이한테 느끼는 거야. 서연이는 잠들 때 꼭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자. 그래, 그래. 그 손의 온기가 제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7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 서연이는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해 2월, 서연이 입학 준비로 분주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거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앉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테이블 위에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팸플릿이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후 실버타운. 이게 뭐니? 어머니, 솔직하게 말할게요.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이도 학교 가잖아요. 애들 다 컸고, 솔직히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저희끼리? 네. 어머니 계시면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여기 시설 좋대요. 제가 알아봤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불편하다. 내가 불편하다고. 7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이유식 만들고 밤새 아이를 안고 복도를 걷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그렇게 손주를 키워놨더니 돌아온 말이 불편하다였습니다. 수진아, 이건 아들은 알고 있는 거니? 제가 설득할게요. 어머니는 결정만 해주세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며느리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웅성. 아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대한 건지 동의한 건지 아무도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문득 장롱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8년 전 이 집을 살 때 넣어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저만 알고 있는 것. 그 봉투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해. 부엌에서 손주들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지, 무슨 소리야, 엄마 모시고 살아야지 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나도 생각해 봤는데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요? 애들 다 컸잖아. 이제 손이 덜 가고 엄마도 편하게 쉬시는 게 편하게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응,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야. 거기 시설 좋대. 수영장도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수영장, 친구,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7년 동안 손주 키워줬더니 수영장 있는 데로 가라고. 태호야. 저는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7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알아,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다 들은 것처럼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생각 많이 했어요. 며느리가 아들 옆에 섰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서서 저를 마주 봤습니다. 마치 면접관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허리도 안 좋으시고 힘든 건 누구 때문인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거기선 어머니 또래분들이랑 어울리실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롭게 만든 거잖아. 그 말도 삼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이제 좀 저희끼리 살고 싶다고요. 눈치를 봤다고요?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밥 차린 게 눈치 준 거였나요? 아파도 티 안 내고 버틴 게 눈치 준 거였나요? 주말에 부부가 외출하게 손주들 봐준 게 눈치 준 거였나요? 수진아. 저는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짐이라는 게 아니야. 아니, 짐 맞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희 부부가 저렇게 입 맞춰서 말하는데 내가 뭘 더하겠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금 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출근한 거였습니다. 아무도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마디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손이 문을 톡톡 쳤습니다. 할머니, 나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7살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할머니, 왜 울어? 손으로 볼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안 울어. 눈에 뭐 들어갔나 보다. 뽀뽀해 줄까? 엄마가 그랬어. 아프면 뽀뽀하면 나아진대. 서연이가 까치발을 하고 제 볼에 뽀뽀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떠나라는 건지. 할머니, 오늘도 같이 놀자. 응? 그래. 그러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와 민준이가 어린이집과 학교에 간 사이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진짜 떠나야 하나? 어디로 가지? 고향 집은 3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지붕도 샜고 보일러도 고장 났었습니다. 실버타운? 한 달에 얼마래요? 300만 원이래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들이 내준다고요? 이 상황에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0이라고 떴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같이 늙어가자며 연락하는 친구였습니다. 순덕아, 나야. 밥 먹었어? 응. 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친구한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실버타운 가라고 했다고, 아들도 거기 동조했다고. 전화기 너머로 영희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박순덕.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응. 7년 동안 애들 봐줬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응. 미쳤네. 진짜 미쳤어. 영희가 흥분했습니다. 야, 그 집 내 돈으로 산 거잖아. 그거 알아? 며느리가? 모르지. 아들은? 그것도 모를걸. 내가 말 안 했으니까. 8년 전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덤볐다가 망했습니다. 빚이 2억 가까이 됐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논 팔고 밥 팔고 남편 보험금까지 2억 3천만 원. 그 돈으로 지금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꼭 갚을게. 저는 말했습니다. 갚긴 뭘 갚아? 내가 잘 살면 되지. 다만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등기는 아들 이름으로 하되 각서를 하나 쓰자고. 영희 남편이 법무사였거든요. 그 사람 조언대로 한 거였습니다. 본 아파트의 실구입 자금은 박순덕이 전액 부담하였으며 박순덕이 원할 경우 언제든 소유권 이전 또는 퇴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아들 도장, 제 도장, 증인으로 영희 남편 도장,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그 서류가 장롱이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야, 그거 꺼내.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걸로 쫓아낼 수 있어. 법적으로 내 집이야, 그거. 뭐 하는 거야? 당장 꺼내서 보여줘. 눈앞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아, 왜 말이 없어? 그걸 꺼내면, 아들한테 그걸 보여주면 관계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못 될 거였습니다. 아들이, 그래도 제 아들인데. 순덕아, 영희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참는다고 해결 안 돼. 알지? 알아. 그런데 왜 참아? 모르겠어. 그냥 아들인데. 그 아들이 널 쫓아내려고 하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거실이 어두워질 때까지. 저녁,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며느리보다 먼저 왔습니다. 엄마,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같은 것. 이거 실버타운 계약서야. 뭐? 수진이가 오늘 낮에 다녀왔대. 방이 마침 났다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내 의사도 안 묻고 계약을 했다고요? 다음 달 초에 입주할 수 있대. 태호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그게 내가 가겠다고 했어? 내가 거기 간다고 했냐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아들한테 소리 지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흥분하지 마. 제발, 흥분을 안 해? 이 상황에?
아들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인데, 제가 등록금 대느라 굶어가며 키운 아들인데, 저한테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봐. 거기 진짜 좋대. 좋으면 내가 가.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아들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살피더니 거실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리 지르는 거 복도까지 들렸어요.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계약서 보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여행 계약서라도 보여주듯이. 수진아,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지. 어머니, 상의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달이면 서연이도 학교 가고 저희가 더 이상 어머니 손 빌릴 일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손 빌릴 일. 제가 도와준 게 손 빌린 것이었나요? 어머니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어요. 아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말 안 듣는 어른을 타이르듯이. 그 순간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참고 있던 실이 툭. 그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면 되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가마.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7년 전 서울 올라올 때 끌고 온 그 캐리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양말, 카디건. 40년 넘게 모은 살림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갈 거야? 응. 지금? 아니. 짐 싸놓고 내가 날짜 잡아라.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캐리어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장롱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봉투가 보였습니다. 아직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야 할 때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제가 없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드실 건 냉장고에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손주들만 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왜 방에만 있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9살짜리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랑 싸웠어? 아니야. 싸운 거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할머니 쫓아낸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서연이는 밤마다 제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서 잘래. 서연아, 엄마한테 가서 자. 싫어. 할머니랑 잘 거야. 그 작은 몸이 제 옆에 누우면, 따뜻한 숨소리가 들리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짐 정리해 두세요. 월요일. 7일 남았습니다. 입주비는 저희가 낼게요. 3개월치.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는 거였습니다. 3개월. 900만 원. 그 후로는 제가 내야 했습니다.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며느리는 차갑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남은 돈이 4천만 원쯤 있었습니다.
논 일부를 팔지 않고 남겨둔 것. 월 300만 원이면 1년 남짓. 그 후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응, 엄마. 드디어 보내. 다음 주에. 웃으면서 저를 보내는 게 그렇게 기쁜가 봤습니다. 사흘 후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고모. 부산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나 들었어. 실버타운 간다며?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응? 아니, 언니가 왜 거기를 가? 태호가 미쳤어? 그냥, 그렇게 됐어. 그냥이 어딨어. 손주 7년 키워줬는데. 신우이가 흥분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야 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태호한테 전화할게. 언니 가만 있어. 하지 마. 뭐? 전화하지 마. 소용없어. 언니, 부탁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우이가 전화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들이 마음을 바꿀까요? 오히려 더 꼬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아들 삼촌. 형수님, 저 영철이에요. 응, 영철아. 형수님이 실버타운 가신다고요? 진짜예요? 응. 아니, 태호 녀석이 진짜. 시동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됐어. 내 형수 눈치 볼 거 아냐. 형수님, 고마워. 마음만 받을게. 그 전화도 끊었습니다. 동생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봤자 눈칫밥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갈 곳이 없다는 걸. 이틀 전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그러니까 아들 할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집에서 모였습니다. 저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얼굴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같이 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불쌍하다는 눈, 안쓰럽다는 눈, 혹은 그러게 왜 아들한테 다 해줬어 하는 눈.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순떡아, 힘들지? 밥 많이 먹어. 네, 형님. 건강해야 해. 응?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사상을 물리고 나서였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가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태호. 너 진짜 엄마 실버타운 보내? 삼촌이었습니다. 삼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긴. 내가 사람이야? 삼촌, 7년 동안 애들 봐주신 분한테 어떻게 그래? 수진이가 힘들대요. 저도 중간에서. 중간은 무슨. 넌 엄마 편 들어야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삼촌, 제발 큰 소리 좀. 수진이 들어요. 들으면 어때? 잘못한 거 알아야지. 그때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예요? 저 욕하는 거예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긴요. 다 들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엌에 서 있는 저를. 어머니, 친척들한테 다 말하고 다니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 진짜. 이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안 된다니까.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요, 여보. 저 여기 더 못 있겠어요.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따라 현관으로 갔습니다. 태호야. 삼촌이 불렀습니다. 삼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는 어디론가 갔습니다. 손주들은 큰 시누이 집에 맡겨두고 온 거였습니다. 텅 빈 아파트.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고 밤새 아이를 안고 복도를 걷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안 된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모두가 듣는 데서 저는 짐이었습니다. 처치 곤란한 짐.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소리.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다가 나중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들한테도 버림받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한참을 울다가 문득 장롱 위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서류 봉투. 8년 전 그 봉투를 만들 때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보험 삼아서. 그런데 정말 쓸 일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자를 끌고 와 장롱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으니까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열면, 아들한테 보여주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도 열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3장이 있었습니다. 각서 원본, 공증 확인서, 그리고 당시 계좌이체 확인서. 2억 3천만 원. 박순덕 최태호. 날짜는 8년 전 4월 15일. 손으로 글씨를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들 글씨. 위 금액은 모친 박순덕으로부터 전액 차용한 것이며 이를 변제하거나 모친이 원할 시 본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함.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 도장, 제 도장, 증인 도장.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걸 보여줄까요?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아니면 그냥 이것도 없는 셈 치고 떠날까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안 들어갔습니다. 겨우 넣고 쿠션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온 건 아들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에 갔어. 오늘 거기서 자고 온대.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쿠션 위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서류가 보이면 안 됐습니다. 엄마, 오늘 일. 미안해.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와 떨어진 곳에. 삼촌이 너무 흥분해서. 수진이가 상처받았어. 수진이가 상처받았다고요. 그럼 저는요?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한 저는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태호야. 응.
나 정말 가야 하는 거야?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엄마, 수진이가 진짜 힘들대. 엄마 계시면 숨을 못 쉬겠대. 숨을 못 쉬겠다. 제가 있으면 숨이 막힌다. 나는 숨도 안 쉬고 살았어. 7년 동안 엄마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밤에 애들 봐주고 아파도 티 안 내고 그렇게 살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숨 막히는 일이었어? 내가 그렇게 짐이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이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은 거야. 그게 그렇게 나빠? 우리끼리, 너희 가족.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알았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피곤하다. 자야겠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실버타운. 내가 갈 수 있을 때 가볼게. 자주.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손주 봐주는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아들이 실버타운에 자주 온다고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쿠션 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일 보여줄까? 아들한테. 지금 당장 나가서 이 집 내 거야 할까? 하지만 못했습니다. 아직은 다음 날 오전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영이었습니다. 어제 전화했던 친구. 문을 열었습니다. 야, 박순덕. 영희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잠을 못 잤어? 들어와.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같은 것. 야, 일단 앉아. 할 말 있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희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알아봤어. 뭘? 이 집. 등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걸? 내가 어제 전화하고 뭔가 이상해서.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했어. 영희 남편은 법무사였습니다. 등기 열람 같은 건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영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여기 봐. 이 집 등기 열람 기록.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지난달에 누가 열람했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응. 여기 어공인중개사.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왜? 순덕아. 집 팔려고 알아본 거야. 누군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아들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들이 한 게 아닐 수도 있지. 영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야. 내 며느리가 알아본 거야.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을 팔려고 했다고요. 확실해? 우리 남편이 그 부동산에 전화해 봤어. 모르는 척하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아, 그 집이요? 아직 매물로 안 나왔는데요. 집주인 부인 되시는 분이 알아보셨어요. 이러더래. 집주인 부인. 며느리. 미쳤네. 진짜 미쳤어. 영희가 탄식했습니다. 시어머니 쫓아내고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실버타운을 그렇게 서두른 게 저를 내보내고 집을 팔려고. 아들은 알까? 모를걸. 며느리 혼자 알아본 것 같아. 왜 집을 팔아? 그건 나도 몰라. 돈이 필요한가 보지. 며느리가 돈이 필요하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벌이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맞벌이에 아이 둘이면 넉넉하진 않아도 집 팔 정도는 아닌데. 순덕아.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래도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산 집이야. 내 돈 2억 3천 들인 집이라고. 알아.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그 아들이 널 쫓아내잖아.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신 차려. 며느리가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해. 너 쫓아내고 집 팔고 그 돈 가지고 어디로 튀려는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설마가 사람 잡아. 제발. 영희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이였습니다. 이것도 봐. 종이를 펼쳤습니다. 카드 명세서 같은 것. 이건 뭐야? 며느리 카드 사용내역. 우리 남편 후배가 카드사에 있어. 이런 것도 알아봐? 불법이긴 한데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부탁했어. 명세서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350만 원, 호텔 뷔페 28만 원, 면세점 420만 원, 성형외과 200만 원, 한 달 사용 금액이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쳤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응, 미친 거 맞아. 아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집을 팔려는 거지.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며느리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과소비로 빚이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그러려면 시어머니가 나가야 하고. 그래서 실버타운을 서두른 거였습니다. 아들은 진짜 모르는 거야? 글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 가담한 거면 그럼 더 나쁜 놈이지. 영희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순덕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카드 명세서, 그리고 쿠션 밑에 숨겨둔 각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영희야. 응. 나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돼? 뭔데? 우리 남편. 아니, 너희 남편. 말이 꼬였습니다. 오랜만에 긴장해서 그랬습니다. 김법무사님한테 부탁해줘. 내가 이 집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희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네. 정신 차린 게 아니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산다고 좋아하던 이 아파트. 제 돈으로 산 이 집. 지킬 거야. 내 거니까. 영희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근데 영희야. 응. 아들한테는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 뭐? 며느리한테 속은 거면, 아들이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거면, 그럼 봐줄 수도 있잖아.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진짜 이 상황에도 아들 걱정이야? 어떻게? 내가 낳은 앤데 그 아들이 널 버렸잖아. 그래도 저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싶어. 아들이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 가담한 건지. 어떻게 확인하는데? 방법이 있어.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 며느리 없을 때 아들한테 물어볼 거야. 집 파는 거 알고 있냐고. 그게 되겠어? 될 거야. 내 아들이니까. 눈만 보면 알아.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해. 근데 만약 아들도 알고 있었으면? 그때는 저는 쿠션 밑에 봉투를 생각했습니다. 각서, 공증, 증거, 그때는 봐주지 않을 거야. 영희가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영희가 일어났습니다. 나가볼게. 남편한테 법적인 거 알아보라고 할 테니까. 연락 기다려. 응, 고마워. 고맙긴. 40년 친군데. 영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다가 돌아봤습니다. 순덕아,
응, 이번엔 지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영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아들이 퇴근하면 며느리 없을 때 물어봐야겠습니다. 집 파는 거 알고 있었어? 며느리가 그런 짓 하는 거 알았어? 그 대답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들의 대답이.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그날 저녁 며느리가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기회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손주들 재우는 걸 도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잠든 뒤 거실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나 봅니다. 태호야. 응, 나 물어볼 거 있어. 아들이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얘기인 줄 알았겠지요. 이 집 팔 거야? 네.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놀란 표정.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지난달에 부동산에서 이 집 알아봤대. 누가 의뢰했는지 알아? 수진이야.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호야, 너 알고 있었어? 아니, 나 진짜 모르는 일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짜 몰랐어? 엄마, 진짜야. 집을 왜 팔아? 이사 갈 것도 아닌데. 아들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 근데 수진이가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지. 돈? 무슨 돈?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영희한테 받은 카드 명세서. 이거 봐. 아들이 명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 카드 사용 내역이야. 한 달에 1,200만 원. 미쳤어. 이게 말이 돼? 아들이 명세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350만 원? 성형외과? 면세점? 너 몰랐어? 당연히 몰랐지.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들 깰까봐.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생활비 달라고 해서 줬지. 카드값 많이 나온다고 해서 월급 더 보탰고. 근데 이 정도인 줄은. 아들이 명세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빚이 있는 거야? 수진이가? 그런 것 같아. 얼마나? 그건 나도 몰라.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결혼하고 12년인데 나한테 이런 걸 숨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한 거야? 나 몰래? 그런 것 같아. 엄마 내보내고. 응. 아들이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나 진짜 몰랐어.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알아. 엄마한테 실버타운 가라고 한 것도 나는 그냥 수진이가 힘들대서 부부 사이 안 좋아질까봐. 그래서. 알아. 다 알아. 저는 일어나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39 먹은 아들이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일단 진정해. 수진이한테 따져야겠어. 지금 당장. 안 돼. 왜? 증거 더 모아야 해. 지금 따지면 발뺌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우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친구가 도와줬어. 영희 이모,
응.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알려줘서. 태호야. 응. 이 집 누구 돈으로 산 건지 알아?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돈이지.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그걸 잊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8년 전에 사업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엄마 아니었으면 나 끝났어. 그래서 더 미안해. 엄마한테 나가라고 한 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각서 아직 있어? 있어. 다행이다.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 정리 좀 하고 수진이한테 제대로 물어볼게. 그래. 근데 오늘은 안 돼. 머리 좀 식히고. 알았어.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한테 속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아직 안 자?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 할 말 있어. 피곤해. 내일 해. 아니, 지금 해야 돼. 아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뭔데 그래? 집 팔려고 알아봤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며느리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취기가 싹 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중요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니, 그냥 알아본 거야. 시세가 어떤가?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그럼 이건 뭐야?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카드 명세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야? 그게 중요해? 한 달에 1200만 원? 미쳤어? 야, 최태호. 빚 얼마야? 말해. 말하라고.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화난 아들은 처음이었습니다. 3천만 원.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카드값 밀린 거 3천만 원쯤 돼. 미쳤어. 진짜 미쳤어. 그래, 나 미쳤어. 미친년이야. 됐어.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너는 뭘 알아? 나 얼마나 힘든지 알아?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애들 키우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맞벌이 하면서 얼마나 미칠 것 같은지 알아. 우리 엄마가 애 다 봐줬잖아. 그것도 스트레스야. 내 집에 남이 사는 것 같은데. 남. 저를 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쫓아내려고 한 거야? 쫓아내고 집 팔고? 대답해. 그래. 그러려고 했어. 며느리가 터뜨렸습니다. 집 팔아서 빚 갚고 이혼하려고 했어. 이혼.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뭐라고? 못 들었어? 이혼하려고 했다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쳤어. 나, 이 결혼에.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내보내고, 집 팔아서 반 나누고, 그러려고 했어. 애들은 내가 키워. 양육비 받으면서. 미쳤어. 진짜. 뭐가 미쳤어? 다들 그렇게 해.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집을 팔아서 반을 나눈다. 그래서 저를 쫓아내려 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의 가시였던 게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진아. 아들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이 집 누구 돈으로 산 건지 알아? 당신 거잖아. 등기에 당신 이름으로 돼 있고. 아니,
뭐, 우리 엄마 돈이야. 2억 3천만 원. 전부 엄마 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각서도 있어. 무슨 각서? 엄마가 원하면 언제든 집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각서. 공증까지 받았어. 이 집 팔아봤자 너무 없어. 엄마 거니까.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현관으로 향하는 발소리. 어디가? 친정?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파트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요? 한참 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 들었지? 미안해, 엄마.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 39 먹은 아들이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으로 데려와 앉혔습니다. 태호야. 응. 이제 어떡할 거야? 아들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수진이가 이혼하자는데. 그래. 그렇게 하려나 봐. 넌? 나도. 모르겠어. 근데 엄마. 응.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이한테 절대 안 줘. 저는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도 어디 안 가. 이 집에서 나랑 애들이랑 같이 살아.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제발, 엄마. 저는 아들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일이 되면 알게 되겠지요. 이 밤이 지나면 진짜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손주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9살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집에 갔어. 곧 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밥. 평소처럼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범한 아침이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우리 둘만 집에 남았습니다. 엄마, 영희 이모부 연락처 있어? 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영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영희 남편이 오후에 시간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영희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영희 남편 김법무사는 6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결혼식 때 이후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태호, 오래간만이다. 네, 이모부.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법무사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일단 정리해보자. 상황이 복잡하구나.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 집. 등기는 태호 이름으로 돼 있지만 순덕이가 전액 출자한 거지. 네. 각서도 있고 공증도 받았고. 이건 문제 없어. 법적으로 순덕이한테 소유권 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이혼 문제. 김법무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며느리가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네. 어젯밤에요.
양육권은 제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키운다고 했어요. 양육비 받으면서 김법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아이가 어리면 보통 엄마한테 양육권이 가거든. 아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못 키우는 건가요? 못 키운다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거야. 싸우겠습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수진이 같은 엄마 필요 없어요.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 법정에서는 김법무사가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태호, 이혼 소송은 길어.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에 뭔 일이 생길지 몰라. 무슨 일이요? 며느리가 먼저 칠 수 있어. 먼저 친다니요? 아이들 데려갈 수 있다는 거야. 친정으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엄마니까. 데려가는 건 막을 수 없어. 나중에 양육권 재판에서 유리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어떡해요? 아들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일단 먼저 움직여야 해. 이혼 조정 신청 먼저 넣고 양육권 가처분도 같이. 가처분이요? 응. 재판 끝나기 전까지 애들을 함부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서류 준비하자. 김법무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저를 봤습니다. 순덕아, 너는 어떡할 거야? 나, 집 문제. 아들한테 넘길 거야, 말 거야?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도, 영희도, 김법무사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게. 엄마. 아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 뺏으려는 게 아니야. 그럼 왜? 며느리가 손 못 대게 하려고. 김법무사가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야. 등기가 태호 이름으로 돼 있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쉽게 말하면 며느리가 절반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법적으로.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순덕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안 돼. 시어머니 재산이니까. 그렇구나.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됐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태호야. 집은 내가 지킬게. 너는 애들만 지켜. 엄마. 약속해. 민준이랑 서연이. 꼭 지켜.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응. 약속할게. 영희 부부가 돌아간 뒤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이 학교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민준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빠, 엄마 왜 안 와? 민준아.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일 때문에 바빠. 조금만 기다려. 거짓말.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랬어. 부모님 싸우면 엄마가 외할머니 집에 간대. 우리 엄마도 그런 거지? 9살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이 아이들을 빨리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랑 엄마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응?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연이는 상황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 밥 먹고 씻고 자야지. 싫어. 할머니랑 놀 거야. 알았어, 알았어. 서연이를 안고 거실로 갔습니다. 7살짜리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밉지만 아이들한테는 엄마니까, 유일한 엄마니까. 밤 9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거실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태호야. 응, 나 생각해 본 게 있어. 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수진이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어떨까? 뭐?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다 들었잖아. 알아. 집 팔아서 돈 챙기고 이혼하려고 했다고. 그런 여자한테 무슨 기회를 줘? 그래도 애들 엄마야.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엄마 그렇게 쫓아내려고 한 사람이야. 알아. 다 알아. 근데 왜 그래? 저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이 얼굴 봤어? 아까 방에 들어갈 때 표정. 봤냐고.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9살이야. 다 알아. 부모가 싸우는 거, 이혼하게 될 거, 다 알아. 서연이는 아직 몰라. 근데 곧 알게 되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호야, 나는 수진이 용서 못해. 절대 못해. 근데 아이들이 있잖아. 걔들이 엄마 없이 크는 게 맞아?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엄마, 나보고 어쩌라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엄마, 응? 수진이가 변할 것 같아? 어젯밤에 얼굴 봤어. 그건 진심이었어.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야. 결혼할 때부터 회사 동료라고 접근한 것도 다 계산이었던 것 같아.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속은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더 아파 보였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뭔데? 뭐가 됐든 내 편 들어줘. 이혼하든 합의하든 뭐가 됐든 내 편이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내 아들인데.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생각,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 다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한다고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 본성은 안 변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 없이 크는 게 맞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화면을 봤습니다. 수진,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만나요. 할 말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사과? 협박? 밥에?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일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것.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역 카페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혼자 오라고.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안 돼. 괜찮아. 무슨 소리야? 뭔 짓을 할지 몰라. 공공장소야. 카페에서 뭘 하겠어.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태호야, 이건 나와 수진이 문제야. 엄마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 문제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나한테 시작된 일이야. 나한테 나가라고 했잖아. 끝도 내가 낼게.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1시간 안에 연락 없으면 나갈 거야. 그래.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장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각서, 공증서류, 계좌이체 확인서, 그리고 영희한테 받은 것들, 등기부등본, 카드 명세서 사본,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종이 몇 장이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종이들이 모든 걸 끝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틀 전 밤의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계산된 표정이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셨어요. 며느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마치 평소처럼. 앉아.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됐어. 할 말이나 해. 며느리가 미소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서류를 집었습니다. 훑어봤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 공동, 재산분할 50%, 눈이 멈췄습니다. 재산분할 50%? 네.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집이 재산분할 대상인 줄 알아? 등기에 남편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에요. 법적으로. 저는 가만히 며느리를 봤습니다. 참 뻔뻔했습니다. 끝까지. 수진아. 네. 너 며칠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안 된다고 했지.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한테 나가라고 했지. 실버타운 가라고. 그건, 그리고 집 팔아서 돈 챙기고 이혼하려고 했지.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이거 봐. 등기부등본. 지난달에 부동산에서 이 집 조회했더라. 누가 의뢰했는지 알아?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너야. 내가 알아봤어. 이것도 봐. 카드 명세서. 한 달에 1,200만 원. 빚이 3천만 원이라며?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한 거지. 나 쫓아내고. 어머니, 들어보세요. 사정이. 됐어.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 8년 전에 쓴 각서. 이게 뭔지 알아? 며느리가 서류를 봤습니다.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이 집 내 돈으로 샀어. 2억 3천만 원. 전부 내 돈. 각서도 있어. 공증도 받았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어. 며느리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 내 거야. 재산분할 대상 아니야. 너 이혼해봤자 받을 거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그래서요? 뭐?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며느리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주인이면 어때요? 저한테 애들 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양육권 재판하면 저한테 유리해요. 애들 어리니까. 엄마한테 가거든요, 보통. 어머니가 집 들고 있어봤자 손주 못 봐요. 제가 안 보여주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협박이야? 협박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 어머니, 우리 협상해요. 협상? 진명에 그대로 두세요. 대신 저한테 1억만 주세요. 뭐? 1억이면 빚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럼 이혼 안 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 안 한다고? 네. 1억 주시면 살림 계속할게요. 어머니도 같이 사시고. 미쳤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1억을 줘? 너한테? 어머니, 잘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저 없으면 누가 애들 봐요? 태호 씨가요? 회사 다니면서? 어머니가 보실 거예요? 70 다 돼서?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저 필요하잖아요. 인정하세요. 며느리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여유로운 표정, 승리를 확신한 얼굴. 저는 가만히 그 얼굴을 봤습니다. 12년. 아들과 결혼한 지 12년.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뭘 했을까? 아들을 사랑하긴 했을까? 아이들을 진심으로 키웠을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계산이었습니다. 수진아. 네. 나 할 말 있어.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핸드폰. 이거 뭔지 알아? 핸드폰이요. 녹음하고 있었어. 처음부터.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 1억 달라고 한 거. 협박한 거. 다 녹음됐어. 이거 재판에서 쓸 수 있어. 알지?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 심사할 때 뭘 보는지 알아? 부모의 도덕성, 경제력, 양육 태도.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빚 3천만 원 있는 엄마. 시어머니한테 돈 뜯으려고 협박하는 엄마. 그런 사람한테 아이들 맡길 것 같아?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너무 늦었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너 아까 뭐라고 했어? 손주 안 보여주겠다고? 그건 그냥. 그래. 안 보여주면 돼. 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랑 서연이. 걔들은 너 없어도 잘 커. 내가 키웠으니까. 7년 동안 내가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냈어. 내가 뭘 했는데.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하든 말든 내 맘대로 해. 근데 기억해. 저는 몸을 숙여 며느리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진짜 엄마는 나야.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한 눈물인지 억울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간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저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이거 들어봐. 아들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억 주시면 살림 계속할게요. 저 없으면 누가 애들 봐요? 손주 못 봐요. 제가 안 보여주면. 아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재생이 끝나고 아들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끝이야. 뭐가? 수진이랑. 끝이야. 아들이 창밖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12년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뭘. 지켜줘서.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도, 나도, 애들도 엄마가 지켜줬어.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호야. 응.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혼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며느리는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두려웠겠지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결국 허락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엄마니까. 그것만은 지워줄 수 없었으니까.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엄마 왜 안 와? 엄마 보고 싶어. 서연이도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할머니, 엄마 데려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걸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멀리 안 가. 가끔 보러 올 거야. 정말? 응. 할머니가 약속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은 엄마를 만날 겁니다. 그게 저의 대가였습니다. 며느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 아이들을 위해 그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제가 치러야 할 값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건 3개월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아들이 그걸 한참 들여다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끝났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칼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저녁 6시면 집에 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을까? 네가 뭐 해먹고 싶은데? 된장찌개. 저는 웃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난다고 하지 말라던 그 음식. 이제는 마음껏 끓였습니다. 냄비 가득.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할머니, 맛있다. 서연이가 밥을 뚝딱 비웠습니다. 민준이도 2그릇을 먹었습니다. 더 줄까? 응. 밥 먹는 손주들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게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적응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제 안 와?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했어. 왜 같이 안 살아? 어른들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 10살이 다 되어가는 아이였습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저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졌어. 알지? 응. 근데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너희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왜 헤어져?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어. 어른들은 이해 안 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9살 넘으면서 안기는 걸 부끄러워했는데 할머니는 안 가지? 안 가. 진짜? 진짜. 할머니 여기 있을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직 어렸습니다. 다음 주에 볼 수 있어. 왜 다음 주? 엄마가 바빠서. 엄마 일 안 하면 안 돼? 안 되지. 왜? 돈 벌어야 하니까.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돼? 밥을 못 먹어. 그럼 할머니가 돈 벌면 안 돼? 엄마 대신?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해볼게. 진짜? 응. 그럼 엄마 자주 볼 수 있게 해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에겐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 뒤 첫 번째 면접 교섭일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현관에서 잠깐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들 잘 부탁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 저녁까지 데려올게요. 전 며느리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엄마를 보고 뛰어갔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매달렸습니다. 전 며느리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외면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녀올게요. 전 며느리가 아이들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커피 마실래? 응. 둘이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텅 빈 집. 아이들 없으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익숙해져야지.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익숙해질 거야. 저도 중얼거렸습니다. 등기 이전은 한 달 전에 끝났습니다. 이 집, 이제 정식으로 제 이름으로 됐습니다. 박순덕. 등기부등본에 찍힌 제 이름. 영희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야, 이제 진짜 내 집이다. 원래 내 집이었어. 그래도 기분 다르잖아. 이름 올라가니까. 그랬습니다. 기분이 달랐습니다. 8년 전에 아들한테 줬던 집,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이 종이 한 장으로 풀렸습니다. 근데 순덕아, 응, 너 이제 어떡할 거야? 뭘? 집, 그냥 계속 아들이랑 살 거야?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안 되나?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도 있잖아. 내 인생? 너 올해 67이야. 아직 젊어. 웃음이 났습니다. 67이 젊다니. 뭘 하라고. 몰라. 뭐라도. 손주만 보면서 살 거야? 영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인생. 그게 뭘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손주만 봤습니다. 그전에는 남편 병간호, 그전에는 농사, 그전에는 아들 뒷바라지. 저를 위한 시간이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9에 시집와서 50살까지 농사 짓고 61에 남편 떠나보내고 62에 서울 올라와서 지금까지 48년 반평생을 남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뭘 하고 싶은 걸까?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게시판에서 전단지 하나를 봤습니다. 시니어 문해교실 수강생 모집. 매주 화, 목 오전 10시. 한글,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한글을 압니다. 농사 지으면서도 책은 읽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몰랐습니다. 스마트폰도 통화만 겨우 했습니다. 손주들이 뭘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거, 게임이라는 거, 저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전단지를 떼어왔습니다. 할머니 뭐야 그거?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공부하려고. 할머니도 공부해? 응. 뭐 배우는데? 스마트폰. 서연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가르쳐 줄까? 나 잘하는데. 그래. 그럼 같이 배우자.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폰을 켰습니다. 유튜브 앱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봐, 할머니. 이거 재밌어. 고양이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문해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은 떨렸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저 또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명쯤 다들 낯설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같이 해요. 그 할머니 이름은 김정숙. 저보다 2살 많은 69세.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딸이 컴퓨터 배우래요. 이메일 보내라고. 저도 손주들 영상 보려고요. 아이고, 손주 있으세요? 부럽네.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수업 후에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웃었습니다.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 제가 서울 올라온 지 7년 반,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손주들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예쁘다. 서연이가 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녔습니다. 민준이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할머니, 카톡으로 보냈어. 어디 보자. 저도 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와 있었습니다. 벚꽃 아래 서 있는 저, 서연이 손잡고 웃고 있는. 잘 나왔네. 할머니 예쁘지? 할머니가 무슨 예뻐. 예뻐. 진짜 예뻐. 서연이가 안겼습니다. 민준이도 슬쩍 안겼습니다. 10살이 되더니 창피한지 얼굴을 돌렸지만 그래도 안겼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라면에 계란 넣는 정도였지만 엄마 배고프지? 내가 했어. 뭘 했다고. 그래도 했잖아. 웃음이 났습니다. 39 먹은 아들. 이제야 라면을 끓입니다. 그것도 잘 못 끓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같이 먹자. 넷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은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아빠 맛없어. 민준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야, 그래도 아빠가 했잖아. 할머니가 하는 게 맛있어. 그건 인정. 아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7년 전 캐리어 하나 끌고 이 집에 왔습니다. 손주 보러 온다고, 잠깐만 있다 가려고 그랬던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쫓겨날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괜찮았습니다. 이 집은 제 겁니다. 이 아이들은 제 손주입니다. 이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아직 제 겁니다. 67세. 아직 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살겠다는 것, 남은 시간, 저를 위해 쓰겠다는 것, 라면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문해교실에서 뭘 배우지? 정숙 씨랑 어디 가볼까? 손주들한테 뭘 해줄까?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 그게 제 내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불렀습니다. 왜? 할머니 좋아. 할머니도 서연이 좋아. 민준 오빠도? 오빠도 좋아. 아빠도? 아빠도 좋아. 서연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 자리구나. 67년 걸려서 겨우 알았습니다.